1948년 10월 25일 여수는 진압군의 한포 사격으로 온통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 여수에서만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이고, 반란 사건이 6.25 사건보다 더 무서웠어. 진압군의 공격 목표는 14연대 반란군이었다. 그러나 살상은 반군과 양민을 가리지 않았다. 의심 하나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했어. 그 분명한 그것이 죄가를 갖다가 한 명을 해서가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은 살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청사자에다 죽여본 거라. 그렇다고. 반란군과 진압군이 차례로 휩쓸고 간 남녘의 비극은 지금껏 여수 사람들의 한으로 남아있다. 뭐달라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안 시키니까 말을 안 하니. 단독정부 반대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던 서울과 달리 여수는 좌우익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채 겉으론 평온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균형을 깨트리는 총성이 여수 시내에 울려 퍼진 것은 10월 19일 밤. 14연대 군인들이 좌익과 함께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고 여수를 장악한 것이다. 하여간 아닌 밤중에 막 총소가 요란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 차문에 뭘 지난 것 같으면 알아본게 바로 정보선이 나는 거라. 일단은 군인들이 막 밑을 행해서 비 내려오면서 막 총을 안 쏴니까. 그냥 총알이 막 붉은이 파란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학교를 가려고 밥을 먹고 가방 들고 나가서 보니까 기둥에 이제 전봇대에 검은 옷 입은 순경이 검은 모자를 머리털로 쓰고 앉았더라고. 발 뻗고 말이지. 죽은 사람이야. 피도 흐르고 있고. 그걸 가지고 보자마자 충무동 파출소가 완전히 쑥밭이 됐더라고. 14연대 반군이 여수를 점령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과 우익계 인사들이었다. 고인수 당시 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해 72명의 경찰이 인민을 착취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반동분자라는 이름하에 처형됐다. 요만 여기서 그 전봇대 사이에 졸조령이하고 총살을 시켰어요. 몇 명이나? 그래서 29명 내지 30명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배병태 씨 증언에 따르면 14연대 군인들은 경찰과 우익계 인사들 가운데 원성이 높았던 사람들을 모아 이 보안소에서 선별한 후 공개 처형했다고 한다. 저 기차 터널맨이란 말이에요. 그리 생겼어요. 배병태 씨는 낮에는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밤이 되면 처형된 동료 경찰들을 이곳에 실어다 매장했다. 여기서 죽이기 전에 죽이기는 저 앞에서 죽여갖고 운반해가지고 요리 와서 호속에다가 집어였지. 여기장도 막 핏물이 그냥 찌럭찌럭 저 운동화가 다 피로 젖었습니다. 이제 저도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는 것 같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처형 직전 배병태 씨는 좌익계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반란을 일으킨 14연대는 당시 여수 시내에서 4km 떨어진 신월리에 위치해 있었다. 사건 당일 밤 14연대 3개 대대 중 1개 대대는 제주 4.3 진압군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경 됐을까요? 그때 이 정문 초소에서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예광탄, 신호탄이 올라가니까 저기 주변에 있는 그 초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광탄과 신호탄을 딱 올리면서 그럴 때 이제 비상나팔이 불렀죠. 전부 그 일개 대대에 가는 물자하고 배우고 해군 배우고 지금 전부 선정을 해놨어요. 18날 19일부터 전부 배신하고 이제 사람만 어른만 이제 제주도로 갈 판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가는 일부 일개 대대뿐만 아니라 자녀 병력들까지 전부 다 거기 집결이 돼 있었어요. 그냥 소집이나고 나팔을 부고 그런 게 군수는 명령에 딱 그 명령 주면 뭐참 맞지. 나하고 이제 뭐 이제 그 직장부 상사가 강산에 올라가서 일단 연설하거든. 또 적게 신문하고 우리가 가면서 찍었냐 같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우리가 앞으로 목표는 어디로 이러고 이제 우리 함께 진짜 1등명이 뭐 저겁니까 앞에 따는 게 따라가지 정리고. 10월 19일 밤 9시 50분 어둠이 깔린 연병장에 비상나팔이 울리자 제주 출동부대와 잔류부대 2,700여 명이 집결했다.
출동부대는 출발이 앞당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연병장에 모여 총기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장교들은 식당에서 곧 있을 제주 출병을 앞두고 환송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연대장과 부연대장은 부대원들의 승선 준비를 위해 여수항에 나가 있는 상태였다. 집결된 2,700여 명 사병들 앞에 나선 사람은 지창수 상사였다. 지창수가 올라가서 하는 말이 지금 38선이 무너지고 이북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니까 부득부 우리는 하여튼 나가야 된다. 반란을 주도한 지창수는 인사계 선임하사로 당시 군부대에 넓게 퍼져있던 남로당 출신 사병들의 구심점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사병들에게 그는 여수 경찰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니 제주 출동에 앞서 악질 반동 경찰부터 타도하자. 지금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으니 모두 나를 따르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당시 14연대 군인들은 제주에 가서 양민들을 상대로 토벌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파병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지금은 제주도가 별도 도지만 그때는 전라남도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 전라남도 사람들이. 근데 같이 피눈 먹고 싸우고 뭐 있냐? 이래갖고 경찰들하고 사이감정이 에이 이병번에 경찰들 한번 봐주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그 당시 그 군인들 사이는 아주 불화했었죠. 그래서 경찰들이 습격을 하면 내가 나가야 하면서 이 탄약고에 있는 실탄을 있는 대로 갖다가 지금 낸 겁니다. 탄약고는 이미 좌익의 하사관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부대원들에게는 제주 출동을 앞두고 미군이 넘겨준 M1 칼빈 등 신식 무기가 지급됐고, 무기 창고에 남아있던 구식총은 반군에 합세한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3,000여 개의 소총들이 전부 다 시내로 나가지고 학생들이다 민간인들이 가졌다고 그렇게 봐야죠. 지창수는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와 하사관 20여 명을 즉석에서 사살한 후 2,500여 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여수 시내로 진격했다. 여순 사건으로 번진 14연대 반란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새벽 1시에 시내 진입을 시도한 14연대는 불과 5시간 만에 여수를 완전 장악했다. 거리 곳곳에 인민해방군 이름으로 벽보가 나붙고 인민공화국의 붉은 깃발이 건물마다 펄럭였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반란 소식을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군 수뇌부와 특히 로버츠 미 군사고문단장을 불러 조속한 진압을 명령했다. 당시 국방부는 물론 미 군사고문단조차도 좌익에 의한 군부 반란은 예상치 못했다. 로버츠 준장은 리드, 하우스만, 트레드웰 대위, 그리고 최병덕, 정일관, 백선엽 장군을 광주로 급파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우리가 알은 것이 20일 날 아침에 알았어요. 이제 출근을 하는 길에 여수에서 이제 반란 14연대가 반란했다. 경찰관, 그 다음에 우익, 그 민족 진영 사람들이 많은 그 지금 살해를 당하고 있다. 또 하나 급한 것은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열차를 타고 순천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이거 야단났구나. 그 시각 여수를 점령한 14연대 반군은 좌익 활동가들과 함께 이 중앙동 로터리에서 인민대회를 개최했다. 밤에 지창수 말소리가 한 15분까지인가 뭐 됐을 겁니다. 말하고 내려온 때 그냥 막 온 장내가 트일 때 막 박수가 쏟아지고 굉장했습니다. 그 뭐 감격적인 장면이 그냥 연출됐어요. 우리 혁명시책이란 것은 뭐냐 하면 첫째 경찰관하고 또 친일파, 모리간상대, 그 우익진영 모두 그저 단체들, 오집선거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농민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무심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자다가 뭐 무의식이지 이것이 무슨 일인 거야 똑똑히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그냥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때면 솔직한 이야기가 민주주의, 공사주의, 그것도 똑똑히 모를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도, 무조건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자가 보니까, 이것은 공산주의고, 이제 이것은 식사한 데서 폭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인민대회에 나와 연설하는 지창수의 얘기를 여수 시민들은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 당시 연행단원으로 인민대회에 참가했던 정기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식사연대 반란 일으켜서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찬조 이제 동조한다는 이제 그 내용 요지를 조금 여기서 이제 간단히 그것을 날보고 읽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찌 했는가도 모르게 그 식사연대가 반란 일으켜서 거쳐간 요지가 이제 무엇이든가 그 요지에 우리도 같이 찬동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이야. 간단히 그것만 하고 간단히 하고 내려왔지. 너무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나 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잘 하더라고. 이제 그러대. 어땠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제 참 대찬성이고 막 경쟁했지. 그때는 또 모두 비합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저 자익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14연대가 경찰 대신 여수 치안을 담당하면서 지하에 있던 인민위원회도 곧바로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충성을 다짐하고 이승만 정권의 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혁명시책 6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방 후 3년간의 여수는 동학난에 비견될 만큼 민생고에 시달렸다. 물가는 해방 전에 비해 20배나 더 올랐고 강제적인 정부의 쌀 공출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그런 여수 시민들에게 쌀과 고무신을 배급하고 은행을 통해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때 쌀을 그때는 좀 피보던 기회였습니다. 근데 쌀을 많이 안 줘도 한 식구 한 사람 앞에 3업석 그렇게 배급을 줬고, 실제로. 또 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경찰이나 우익적인 요인들만 잡아닥기려고 그랬지, 우리 민중한테는 손은 안 되니까. 모두 자연적으로 쏠 일밖에 없게 그렇게 됐었어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있었고, 그러면서 특히 친일경찰, 악질경찰, 극우 악질 몰입애들, 이런 자들에 대한 강한 불만,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깔려 있었다. 이런 것이 왜 여순에서 군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수나 순천 일대가 삽시간에 그런 큰 변화가 왔느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한 고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수를 점령한 14연대는 3개 대대로 재편성해 지창수를 중심으로 1개 대대만 여수에 남고 남로당 출신 장교인 김지회 중위가 이끄는 2개 대대는 북쪽으로 진격했다. 반란 2일째인 20일 아침 7시 2천여 명의 반군은 통근열차에 분승해 순천으로 향했다. 기관차에다가 김일성 만세라고 백모를 가지고 시계 쓰고 또 백차 옆 측면에서 그렇게 쓰고 군인들이 다 붙어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막 총을 발포를 하면서 그렇게 군회를 진입을 했어요. 이제 순천역까지 가는 도중에 하여간 철도변을 가는 도중에 지서보인들은 전부 다 살살하고 사격하고 달고 막 했었죠. 그래갖고 일체 다른 사람들은 성광고에도 통제가 돼갖고 내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그 차 속에 딱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기관차에 탄 사람들만 기관차에서 이제 손을 높이 들어갖고 만세를 부르고 그럽니다. 반군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공격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퇴각했다. 당시 반군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건 아니다. 순천으로 가는 도중에 부대를 이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병들은 좌익 주동자들에 의해 이끌렸을 뿐 사상으로 무장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순천 가가지고 역대에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이무부여를 하대요. 나는 한 20명 정도 데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 뒤로 저 앵산인지 저 뒤로 내려버렸어요.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난 이탈해버렸죠. 사건 난 거는 우리가 알 바 없고, 왜 이런 기회에 집이라 간다고 이제. 집이 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와다가 이제 그 모양 당했죠. 14연대 주력부대가 순천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홍순석 중위의 2개 중대가 곧바로 반군에 합세했다. 광주에서 파견된 4연대 지원 병력과 경찰은 이 동천둑을 사이에 두고 반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4연대마저 투항해버림으로써 방어선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순천도 20일 오후 3시경 반란군 치하에 들어간다. 순천의 경우 여수에는 없었던 인민재판이 열렸고 경찰의 피해도 훨씬 더 컸다. 예, 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부 이 근처 사람도 오라 그래요. 예, 오라 가서 뺑 돌리 섰대요. 군중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고요? 그러면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수 쳐주는 거에 따라서 그냥 저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민재판입니다. 바로 요 위에 가면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그 당시에 양서장이라고 서장님이 거기에 전신주에 묶여가지고 그 폭도들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그냥 소살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각 경찰서에 통신계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통신계장에는 나이 많이 먹었어. 한 40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을 어쩌는 거야? 껍데기를 벗겼어. 또 여기 요 벽에, 요런 벽에다가 다 이 못을 박아서, 응? 못을 박았어? 껍데기를 벗겼으니까. 짐승들 해놓았기. 주로 이 사람을 죽인 것은요, 지방 폭도들입니다. 대부분이. 인민군이나, 군인들보다도 그 사감으로도 많이 죽이고, 그때는 그냥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이 뭐 언덕이라든지 연들에 해서 탈출을 하는 사람을 그냥 몽디를 가지고 그냥 와서 다리를 때려서 그냥, 부러뜨려갖고 죽이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14연대 반란군은 다시 3개 부대로 재편성해 주력 1000명은 지리산 유격투쟁을 목표로 불의 남원으로 향했고 일부는 광주로 진출하기 위해 벌교 보성으로 진격했으며 나머지는 경상도 지방을 겨냥해 광양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갔다. 10월 22일 마침내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과 결탁해 벌인 반국가적 반란이라며 배후의 극우 정객으로 은근히 김구의 한독당을 지목했다. 이에 김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극우 분자가 여순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음해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하기에 이른다. 좌우의 공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자 이승만 정권은 남로당과 북한 교류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다시 발표했다. 과연 당에 의한 조직적인 반란이었는가? 남로당 중앙당에서 반란을 지령했으리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군사투쟁을 해서 정권을 강제로 점령을 하려면은 수도권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최남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북상에서 올라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란은 왜 일어났는가? 군전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진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전향 장기수로 30년간 포격 후 출감한 김영만 씨, 14연대원이었고 지창수와 함께 활동했던 남로당원이다. 내가 10월 11일 날 붙들렸거든. 네. 붙들린 게 동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그 광주 사연대에서 나 여수로 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변절자가 있었어요. 자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아는 사람부터 전부 다 명단을 다 불렀어. 10월에 접어들면서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홍순석 중위는 자신들의 이름이 숙군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동지인 김영만 씨가 체포되자 대단히 초조해 있었다. 그러던 차에 10월 15일 육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제주도 파병부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지창수는 당원이거나 이승만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하사관 그룹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14연대가 봉기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제주도로 파병을 가서 제주도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북한으로 올라가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수 주둔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그 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수 주둔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14연대 반란 사건의 내막은 최후의 빨치산으로 알려진 남부군의 증언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제주 출동 명령이 내려지자 일단 제주도에 가서 무장대와 합류하자는 안이 나왔다. 그러나 좁은 섬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두 번째는 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전국 각지의 군부대가 함께 반란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 번째는 제주도로의 수송 도중 해상 반란을 일으켜 월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항쟁을 포기하고 도피하는 것이라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요순 사건이 어떤 지령에 의해서 정말 옮긴 것이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연발상적이고, 보십시오. 단선단적을 반대하는 사람들, 통일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제주도 정말하면 그렇게 동지를 잡으라고 가라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자연적 폭발적인 것이지, 자연발상적이지. 그것이 언제 어느새 누가 그것이 어려가 지시했습니까?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14연대 좌익 활동가들이 연대 반란을 선택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하는 단서가 남아있다. Basically, it was a rebellion by military officers who didn't want to go to Jeju to suppress the rebels. And I thought, number one, it was a kind of foolish rebellion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이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당에서 추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에서는 자기들 당원이 일으킨 반란 사건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공식으로는 이북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영웅적인 행위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죠. 지창수의 반란 계획을 김지회나 홍순석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14연대 반란이 남로당이나 북한의 계획적인 거사가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다. 당시에 군에 침투한 남당 세력들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교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관리를 했고 사병들은 도당에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14년대 반란이 지창수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일어났을 때도 장교들은 그 반란 사실에 대해서, 반란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었죠.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를 제외한 모든 장교들이 지창수 부대에 의해서 모두 사살됐습니다. 여수에서 순천을 거쳐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산되던 23일까지 반군의 거사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였다. 광주에 본부를 둔 진압군은 미 군사고문단과 함께 일명 4F 작전을 수립한다. 4F 작전이란 반란군을 찾아내 지리산, 백운산 등지의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포위 공격해 섬멸하는 작전이다. 대전 이남에 있는 부대를 갖다가 동원해서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순천을 목표로 해가지고 포위 섬멸을 해서 바다로 갖다가 내려밀자. 당시 국방부는 육군 15개 연대 가운데 38선을 방어하는 8개 연대를 제외하고 전주, 광주, 대구, 군산, 마산, 대전에서 차출된 10개 대대 병력을 여순 사건 지구의 진압군으로 파견했다. 10월 22일 오후 3시 드디어 진압군은 총공격을 개시했다.
반군과의 접전 지역은 순천 북쪽 15km에 위치한 학구리. 전투는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야음을 틈타 김지회 중심의 반군 주력 부대는 요격전을 감행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후퇴했다. 진압군은 4개 대대 병력과 장갑차를 앞세워 23일 순천을 탈환했다. 3일 만에 순천은 진압군 치하로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보복을 시작했다. 경찰이 군인한테 맞아주고는 나중에 경찰들이 나와갖고 눈에다 불을 쏘고 저랬습니다. 주 동지들이 많이 쏘고. 그래갖고 집안에 백성들 모든 일 모든 일 많이 잘했습니다. 내 동생이 가서 거기에 가담을 했다든지 내 형이 가담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사생이 조금만 활력들을 해보다 못 오고 죽었지. 이게 죄를 두들면 그거 다 나와. 일단 때리면 나오지 않았고요. 미 군사 고문단은 순천 경찰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즉결 처형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사건 당시 진압군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던 이경모 씨. 그는 살해돼 버려진 친구의 참혹한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 이 관양 순천 경계선에서 제 친구의 어머님이 도로변에서 아주 통곡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길 건너를 가리키더만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골짜기에 한 30명 사람이 죽어 있어요. 친구 김영배 씨는 당시 서울대 법대를 다니던 수재로 몸이 아파 집에서 잠시 요양하던 중이었다. 그는 갑자기 경찰에 의해 좌익 혐의자로 몰려 취조를 받다가 명문도 모르고 처형된 것이라고 한다. 순천을 탈환한 후 진압군은 곧바로 여수를 공격했다. 최초의 공격은 10월 23일. 해군의 함포 사격과 함께 오연대가 상륙을 시도했으나 반군의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 제2차 공격은 송어성 사령관이 직접 인구부 계곡을 따라 시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반군의 매복 작전에 걸려 송 사령관이 부상당하고 후퇴해야만 했다. 제일 그 선물대가 하나 있어. 실컷에다가 견천을 달고 막 왔었단 말이야. 인구 저기서 오니까 그냥 거기서 숨어있다가 그냥 학생들이 싸우고 그랬어요. 군인이 거기서 죽었어. 그래. 그 군인들을 우리가 치는 일이 있는데. 그래 거기까지 와갖고 그냥 호텔에 없어 이제 안 돼서 못 갈 것이니까. 군인들이 2-3 분노를 하고. 다음 날 여수 탈환 작전은 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최정예부대로 알려진 제12연대가 공격을 주도했다. 난 인민군 노래를 부르고 그냥 가운데 게 여기 국도요. 그리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여기서 군인들이 그냥 장갑차를 앞세우고 거기에 기관총을 대가지고 바로 길에서 그냥 딱 마주쳐 버렸죠. 네. 학생들이 오다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남은 집에 들어가고 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수색을 하면서 지지마다 수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그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쏴버리고 집에 문턱에 걸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여수는 10월 27일에 가서야 완전 탈환됐다. 그러나 이미 14연대 주력군은 지리산과 벌교 등지로 탈출한 상태였다. 그 저항한 사람들이 14연대 군인이었나요? 아니면 뭐 청년들이었나요? 나가 보기는 그 후에 문제인데 14연대 군인이 그 잔류병이 한 1개 중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력은 벌써 순천으로 다 와서 이건 그 지리산으로 갔고. 진압군이 여수 시내에서 생포한 14연대 군인은 불과 10여 명. 미군 보고서대로 시내에 군복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진압군의 공격은 반군이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진압군은 경찰과 우익인사를 앞세워 반군과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여수 시민들은 전부 좌익 혐의를 받으며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여수 탈환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방임하면 참여리니 좌익 용의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발표를 했다. 그 여파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모든 여수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반군에 가담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죄목으로 닥치는 대로 사살되거나 체포됐다. 장량엽 씨는 진압군이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것이 문제였다. 진압군은 그를 여학생 무장대로 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다. 난데없이 막 총을 들던소로 막 문 열으라고 한 소로 막 들이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나는 다 살만쯤 살았으니까 니나 살아라고 한 소리 뒤로 얼른 돌아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섰다가는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떼서 요만한 그 문 분집구역을 연화를 보고는 그리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맞은지도 몰랐어요. 맞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뻗어져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서 입남겨 주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하려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안 시키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입은 총상으로 장량엽 씨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압군의 총을 맞을 당시 장 씨는 16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던 나이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진압군 점령하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이 방화는 누구 소행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안통에는 휘발유 드럼이라는 것이 수백 개가 모두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통에 일단 불이 붙으니까 이놈의 것이 그냥 하늘 높이 쏟아요. 쏟아갖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팍 이제 튀면 그 소리가 아마 천지 산을 무너뜨린 막 그런 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게 어떤 사람들인지 추측하는 문서가 최근 발견됐다. 10월 27일자 미 군사고문단 보고서는 진압군의 목적은 여수를 짓밟는 거였다. 여수는 불길에 휩싸였다고 적고 있다. 여수에서 불이 2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일 거예요. 10일에 한 번 나오고 28일에 한 번. 3년대 송석화 소령이 그 3년대가 그 여수 치안을 확보했죠. 그 사람 죽었지 요전에. 송석화 치안. 장난에 죽었어. 부역자 색출하고. 그거 하는 거 치안 유지는 그 사람이 했으니까. 방화하고 그것도 있고. 그거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진압군과 우익경찰은 여수 시민 약 4만 명을 인근 국민학교에 분산 수용한 후에 머리가 짧은 사람, 군용 팬티를 입은 사람, 인민위원회에서 나눠준 고무신을 신은 사람, 그리고 경찰이나 우익 인사들이 좌익 용의자라고 지목한 사람을 부역자로 분류해 교사 뒤편에서 즉결 총살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외모나 고발 혹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근거 삼아 처형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제5연대 김종원 대위, 지금도 여수 시민들에게 잔인한 학살자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네 있는 자리가 바로 늙은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는 종산초등학교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즉결 참수했다. 총으로 칼빈총으로 쏴봤다가 사람을 어떨 때는 또 이제 권총으로 쏴봤다가 또 그것도 지치면 또 일본도 쳤다가. 일본군 출신인 김정원 대위는 미군 보고서에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고 특별히 기록될 만큼 잔인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야수적이다. 그 말 한마디에 요소했어요. 하루 나한테 선물이 있다고 자기 훈병인가 운전병 보고 이거 사장님한테 드릴 거라. 그건 뭐냐. 컴퓨터에다가 넣는 데는 수박이나 가져온다 그런 줄 생각을 했는데 그걸 쭉 쏘더라고 그랬는데 마다에다 쏘더라고 그러니까 뭘 또 마다에다 쏘드나 그랬더니 그게 사람 모가지였더라고요.
14연대 주력부대가 지리산으로 입산하던 길목에 자리한 불의 간전면. 이것은 빨치산을 뒤쫓던 12연대 100인여 부대에 의해 부역자 색출이 이루어졌다. 저 꼬랑에 가서 말이야 기관 총권을 물어갖고 다다다다다다 말이야면 전부 다 그리 죽였네. 이 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12연대는 부역 혐의가 없다고 분류된 간전면 사람 96명을 인론에서 즉결 처형했다. 죄 있는 사람은 살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청사다에서 죽였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주로 이송을 하고 데리고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백인이가 와갖고 그냥 기관총으로 난세했던 거예요. 이 양민들이. 우리 아군이 우리 마을 일대를 장악하면서 전 그 마을 민들을 총 집결시켰죠. 다 같은 내쫓았죠, 이제. 사복에. 젊은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아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얽매이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령. 아마 연대장인 같아요. 그 지휘병 가지고 넣어놔오라 해갖고 불의업에 소지하고 있는 하천에 서신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그 하천 밑바닥에다가 직결 처분해버렸죠. 그럼 16명이 직결 처분 당한 건데. 그렇죠. 1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민이죠. 우리 순수한 우리 그 마을의 양민입니다. 구리의 주민들은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100인여 부대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구리 군민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처형된 양민 수만 188명이다. 그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민간인 직결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을 건드린다는 건 난 출칙적으로 일본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못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있냐 하는 거 양면 물어보는 건 맞지만은 깊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대답할 리도 없고. 여수 인근의 섬들도 예외 없이 좌익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검은도를 비롯한 윗단섬에서 당시 벌어진 참극은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의용경찰이라 부르는 우익단체 우범자들이나 완장을 찬 지역경비대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됐다. 이거 한 3회 지속했는데 한 6, 70명 했을 거예요. 제일 배 뒤에다가 세워놓고 총살을 했는데 뒤로 물을 떨어지면 핵비선이 뺑뺑 둘러서 갔다가 이제 덜 죽은 사람, 안 죽고 퍼뜩퍼뜩한 사람들은 기서 또 배에서 또 대차 총이에요. 14연대 반란과 그리고 진압군의 토벌. 단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10월 19일에서 진압이 완료된 10월 말까지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는 최소 2,600여 명. 죽음이 확실시되는 행방불명자는 4,300여 명.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행렬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14연대) 반란으로 무기를 소지한 좌익 무장대 1000여 명은 지리산으로 모여들고 이 일대는 장차 있을 유격투쟁의 근거지가 된다. 그들이 바로 역사 속의 빨치산이다. 11월 1일 이들을 겨냥해 계엄이 전남북 일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리산을 피로 물들이게 되는 빨치산의 오랜 무장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14연대 반란 진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로 빨갱이를 소탕해야 한다는 숙군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가령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공산당 혐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산당으로 확정된 사람 두서너 사람이 그 사람이 조직에 들어있다고 증언하면 일단 구속을 했습니다. 숙군 과정은 아주 간단했다. 좌익 혐의만 있으면 사형이었다. 아침에 6, 70명씩 재판하고 오후에 총살하고 탄환이 모자라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대통령께서 나를 불러놓고 임자가 가서 한 달 안으로 그 전목방에서 다 재판에 모두 포살하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계엄령 해제하겠다. 그래, 이게 뭐, 하루에 몇 번이나 재판했어. 이 화면은 미 군사고문단 장교가 직접 촬영해 50년 동안 보관해온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숙군 선풍이 불던 48년 11월에서 49년 7월까지 한꺼번에 수십 명씩 재판하고 총살하는 방법으로 숙군이 진행됐다. 여순 사건 후 7개월 동안 처벌된 군인 숫자만 4,700여 명. 그 가운데 무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마산 15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던 최남근 중령. 좌익 혐의로 총살당했지만 그가 과연 골수 좌익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사형 집행할 때 가보니까 그 최남근 중령이 나는 대한민국 만세하고 죽다래. 그러니까 내가 더 가슴 아팠지. 내가 무기징역에 내가 맞았단 말이야. 숙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좌익 혐의 여부보다 군 내부에 뿌리 박힌 남로당 조직체계였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박정희 소령이다. 여순 진화구리에 파견된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박정희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그때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지. 박정희는 자기 중씨가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시켰을라니도 모릅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재판 기록이다. 그가 남로당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의 제목은 반란 기도죄와 군병력 제공죄. 45년에 남로당에 가입해 군분의 비밀 조직을 심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사총책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숙군 중에 살아남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초에는요, 이 남로당의 그 전모를 몰랐어요, 군내 조직을. 근데 그분을 조사함으로써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3 people, one young duck, Pak Sun-yup, and me. Separately, individually, on our own, went to President Rhee and said, no, you cannot execute Pak Chung-hee. See, President Rhee had assigned me the responsibility of reporting to him on Pak Chung-hee's court-martial. So when I went back to Rhee, after the sentence was announced, I told him we cannot do that. 48년 11월에 검거, 이듬해 5월에 불명예 파면, 1년 후 작전장교로 복직.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 제공한 정보가 단지 조직체계뿐이었을까? 그래서 박정희가 산 건 바로 그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주 썼었고 하나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책으로서 공산당원으로서 별로 활동한 게 없다. 조직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직체계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었죠. 그 사람. 박정희도 저 밑에 이름 전 몰랐고요. 거기에 사람 이름도 뭐 여러 명 들어있었다고. 다 알려진 사람이고, 김종석이라는 사람은 뭐 옛날부터 그 조직에 있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최남근 씨도 그렇고. 박정희 소령이 숙군 지휘부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동지의 이름을 추가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종석 중령은 그가 복직될 그 무렵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김종석 중령은 처형 직전 웃으며 인민공화국의 적기가를 불렀다고 한다.
하우스만 요구에는 김종석에 대해 군사영화학교 출신의 수재로 정보장교로 키우고 싶었던 아까운 인재라고 적혀 있다. 지난 9월 14일 제작팀은 여수시 호명고개에서 유골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이 호명고개는 만성리, 봉계동의 장귀골과 함께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안매장지로 알려져 왔다. 적게는 7, 80명, 많게는 수백 명이 매장돼 있을 거라고 주민들은 증언하지만 그 실상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유골은 의외로 쉽게 발견됐다. 이 죽음의 시작은 여수 14연대 반란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분단이다. 분단에 반대해 일으킨 반란. 그러나 그 결과는 분단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구실을 했다. 여순 사건에 학생들이 가담했다는 설에 따라 학도호국단이 창설되고 현대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숙군. 여순 사건을 빌미로 이승만 정권은 반공체제를 확립하고 정적 제거와 집권 명분을 삼았다. 여순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이 났을 때는 그야말로 공명적 내역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사건을 악용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 쪽에 제압이라고 할까 좀 억압을 가하려는 그런 측면을 보여준 것도 있었고. What I believe happened is that both the Syngman Rhee government, the First Republic, and the U.S. presence, General Roberts of KMAG in particular, saw the Yosu Suncheon rebellion as an opportunity to solidify Lee Seung-man's rule and to establish the police and the army as legitimate and strong forces against the opposition to Rhee. 제작팀이 발견한 유골만 4구. 지난 50년 동안 유골들은 이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분단을 뼈아프게 생각했던 어떤 좌익 청년이거나 무고하게 죽어간 양민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가 생겨났다. 분단의 역사. 언제쯤 우리가 이들의 시신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이거는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 사법 살인이다. 집행을 하고 죽였는데 또 시신마저 빼앗아다가 이중공기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정복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저희들 때문에 희생됐던 건데. 그렇죠. 신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민이죠. 우리 순수한 우리 그 마을의 양민입니다. 구리의 주민들은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백인혁 부대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구리 군민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처형된 양민 수만 188명이다. 그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민간인 지켜주려고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을 건드린다는 건 난 출칙적으로 일본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못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있냐 하는 거 얌전 물어보는 건 맞지만은 깊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대답할 리도 없고. 여수 인근의 섬들도 예외 없이 좌익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검은도를 비롯한 외딴 섬에서 당시 벌어진 참극은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의용경찰이라 부르는 우익단체 우범자들이나 완장을 찬 지역경비대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됐다. 이거 한 3회 거치서 했는데 한 60, 70명이 했을 거예요. 제일 배 뒤에다가 세워놓고 총살을 했는데 뒤로 물을 떨어지면 핵비선이 뺑뺑 둘러서 갔다가 이제 덜 죽은 사람, 안 죽고 퍼뜩퍼뜩한 사람들은 기서 또 배에서 또 세차 총이에요. 14연대 반란과 그리고 진압군의 토벌, 단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10월 19일에서 진압이 완료된 10월 말까지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는 최소 2,600여 명, 죽음이 확실시되는 행방불명자는 4,300여 명.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행렬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14연대) 반란으로 무기를 소지한 좌익 무장대 1000여 명은 지리산으로 모여들고 이 일대는 장차 있을 유격투쟁의 근거지가 된다. 그들이 바로 역사 속의 빨치산이다. 11월 1일 이들을 겨냥해 계엄이 전남북 일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리산을 피로 물들이게 되는 빨치산의 오랜 무장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14연대 반란 진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로 빨갱이를 소탕해야 한다는 숙군이 최대 문제인데 14연대 군인의 그 잔류병이 한 1개 중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력은 벌써 순천으로 다 와서 그 지리산으로 갔고. 진압군이 여수 시내에서 생포한 14연대 군인은 불과 10여 명. 미군 보고서대로 시내에 군복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진압군의 공격은 반군이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진압군은 경찰과 우익 인사를 앞세워 반군과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여수 시민들은 전부 좌익 혐의를 받으며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여수 탈환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방임하면 참여리니 좌익 용의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발표를 했다. 그 여파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모든 여수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반군에 가담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죄목으로 닥치는 대로 사살되거나 체포됐다. 장량엽 씨는 진압군이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것이 문제였다. 진압군은 그를 여학생 무장대로 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다. 난데없이 막 총을 들대면서 막 문 열으라고 한 소리 막 들이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나는 다 살만쯤 살았으니까 니나 살아라고 한 소리 뒤로 얼른 돌아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섰다가는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떼서 요만한 그 문 분집구역을 요나를 보고는 그리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맞은지도 몰랐어요. 맞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뻗어져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서 입 남겨주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달라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하시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입은 총상으로 장량엽 씨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압군의 총을 맞을 당시 장 씨는 16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던 나이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진압군 점령하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이 방화는 누구 소행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안통에는 휘발유 드럼이라는 것이 수백 개가 모두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휘발유 통에 일단 불이 이런 데는 수박이나 좋은가 그런 저 생각을 했더니 그걸 쭉 쏘더라고 그러는데 마다에다 쏘더라고 그러니까 뭘 또 마다에다 쏘더나 그랬더니 그게 사람 모가지였더라고요. 14연대 주력부대가 지리산으로 입산하던 길목에 자리한 불의 간전면. 이것은 말지산을 뒤쫓던 12연대 백인엽 부대에 의해 부역자 색출이 이루어졌다. 저 꼬랑에 가서 맞으면 기관 총권을 물어갖고 다다다다다다 맞으면 전부 다 그리 죽였구나. 이 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12연대는 부역 혐의가 없다고 분류된 간전면 사람 96명을 이 논에서 즉결 처형했다. 죄 있는 사람은 살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청소다에서 죽였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주로 이송을 하고 데리고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백인이가 와갖고 그냥 기관차로 난세했던 거예요. 양민들이. 우리 아군이 우리 마을 일대를 장악하면서 전 그 마을민들을 총 집결시켰죠. 다 같은 내쫓았죠, 이제. 사복에. 젊은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아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얽매이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령. 아마 연대장인 같아요. 그 지휘병 가지고 넣어나오라 해갖고 불의후배 소지하고 있는 하천에 서신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그 하천 밑바닥에다가 직결 처분해버렸죠. 그럼 16명이 직결 처분 당한 건데. 그렇죠. 1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민이죠. 우리 순수한 우리 그 마을의 양민입니다. 구리의 주민들은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백인엽 부대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구리 군민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처형된 양민 수만 188명이다. 그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민간인 지켜주고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을 건드린다는 건 난 출칙적으로 일본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못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있냐 하는 거 얌나 물어보는 건 맞지만은 깊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대답할 리도 없고. 여수 인근의 섬들도 예외 없이 좌익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검은도를 비롯한 윗단섬에서 당시 벌어진 참극은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의용경찰이라 부르는 우익단체 우범자들이나 완장을 찬 지역경비대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됐다. 이거 한 3회 걸쳐서 했는데 한 60, 70명이 했을 거예요. 이제 순천역까지 가는 도중에 하여간 철도변을 가는 도중에 지서보인들은 전부 다 산살하고 사격하고 달고 했었죠. 그래갖고 일체 다른 사람들은 성광고에도 통제가 돼갖고 내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그 차 속에 딱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기관차에 탄 사람들만 기관차에서 이제 손을 높이 들어갖고 만세를 부르고 그럽니다. 반군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공격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퇴각했다. 당시 반군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건 아니다. 순천으로 가는 도중에 부대를 이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병들은 좌익 주동자들에 의해 이끌렸을 뿐 사상으로 무장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순천 가가지고 역대에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전부 다 이제 이무부여를 하대요. 나는 한 20명 정도 데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 주위로 저 앵무산인지 저 주위로 데려와 버렸어요. 걸어오신 거예요, 이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난 이탈해버렸죠. 사건 난 거는 워낙 알 바 없고, 왜 이런 기회에 집이라 간다고 이제. 집이 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와다가 이제 그 모양 당했죠. 14연대 주력부대가 순천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홍순석 중위의 2개 중대가 곧바로 반군에 합세했다. 광주에서 파견된 4연대 지원 병력과 경찰은 이 동천둑을 사이에 두고 반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4연대마저 투항해버림으로써 방어선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순천도 20일 오후 3시경 반란군 치하에 들어간다. 순천의 경우 여수에는 없었던 인민재판이 열렸고 경찰의 피해도 훨씬 더 컸다. 예, 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부 이 근처 사람도 오라 그래요. 예, 오라 가서 뺑 돌리 섰대요. 군중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고요? 그러면 죽였을 거요, 살렸을 거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수 쳐주는 거에 따라서 그냥 저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민재판이에요. 바로 요 위에 가면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그 당시에 양서장이라고 서장님이 거기에 전신주에 묶여가지고 그 폭도들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그냥 소산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각 경찰서에 통신계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통신계장에는 나이 많이 먹었어. 한 40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을 어쩌는 거야? 껍데기를 벗겼어. 또 여기 요 베개, 여름 베개다가 딱 이 못을 박아서, 응? 무엇을 박았어? 껍데기를 벗겼으니까. 짐승들 해놓았기. 주로 이 사람을 지금 봤던 사람들을 모아 이 보안소에서 선별한 후 공개 처형했다고 한다. 저 기차 터널맨이란 말이에요. 그래 생겼어요. 배경태 씨는 낮에는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밤이 되면 처형된 동료 경찰들을 이곳에 실어다 매장했다. 여기서 죽이기는 죽이기는 저 앞에서 죽여갖고 운반해가지고 요리 와서 호속에다가 집어였지. 여기 정도 막 핏물이 그냥 찌렁찌렁 저 운동화가 다 피로 젖었습니다. 이제 저도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는 것 같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처형 직전 배경태 씨는 좌익계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반란을 일으킨 14연대는 당시 여수 시내에서 4km 떨어진 신월리에 위치해 있었다. 사건 당일 밤 14연대 3개 대대 중 1개 대대는 제주 4.3 진압군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경 됐을까요? 그때 이 정문 소소에서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예광탄, 신호탄이 올라가니까 저기 주변에 있는 그 초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광탄과 신호탄을 딱 올리면서 그럴 때 이제 비상나팔이 불렀죠. 전부 그 일개 대대에 가는 물자하고 배우고 해군 배우고 지금 전부 선정을 해놨어요. 18년, 19년부터 전부 배치해놨고 이제 사람만 어른만 이제 제주도로 갈 판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가는 일부 일개 대대뿐만 아니라 자녀 병력들까지 전부 다 거기 집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소집이 나고 나팔을 부고 그런 게 군수는 명령에 딱 그 명령 주면 참 맞지. 나하고 이제 뭐 이제 그 직장부 상사가 강산에 올라가서 일단 연설하거든. 또 적게 신문하고 우리가 가면서 찍었냐 같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우령 앞으로 목표는 어디로 이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진짜 1등맨이 뭐 어쩔겁니까? 앞에 다른 게 따라가지. 정리고. 10월 19일 밤 9시 50분 어둠이 깔린 연병장에 비상나팔이 울리자 제주 출동부대와 잔류부대 2,700여 명이 집결했다. 출동부대는 출발이 앞당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연병장에 모여 총기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장교들은 식당에서 곧 있을 제주 출병을 앞두고 환송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연대장과 부연대장은 부대원들의 승선 준비를 위해 여수항에 나가 있는 상태였다. 집결된 2,700여 명 사병들 앞에 나선 사람은 지창수 상사였다. 지창수가 올라가서 하는 말이 지금 38선이 무너지고 이북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또 하나 급한 것은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열차를 타고 순천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이거 야단 났구나. 그 시각 여수를 점령한 14연대 반군은 좌익 활동가들과 함께 이 중앙동 로터리에서 인민대회를 개최했다. 밤에 지창수 말소리가 한 15분까지인가 뭐 됐을 겁니다. 말하고 내려온 게 그냥 막 온 장내가 트일 때끼 막 박수가 쏟아지고 굉장했습니다. 뭐 감격적인 장면이 그냥 연출됐어요. 우리 혁명시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경찰관하고 또 친일파, 모리간상대, 그 우익진영 모두 그저 단체들, 오집선거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농민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무심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자다가 뭐 문식이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 거야 똑똑히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그냥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갑다. 이제 뭐 그때면 솔직한 이야기가 뭐 민주주의 공사주의 이거 똑똑히 모를 그 시기 아니까 그러니까로 무조건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자가 보니까 이것은 공산주의고 이것은 14인데서 폭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인민대회에 나와 연설하는 지창수의 얘기를 여수 시민들은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 당시 연행단원으로 인민대회에 참가했던 정기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14연대 반란 일으켜서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찬조 이제 동조한다는 이제 그 내용의 여지를 조금 여기서 이제 간단히 그것을 날 보고 읽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뭐 어찌 했는가도 모르게 그 14연대가 반란 그 일으켜서 그 거쳐간 그 여지가 이제 무엇이든가 그 여지에 우리도 같이 찬동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이야. 간단히 그것만 하고 간단히 하고 내려왔지. 너무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나 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잘 하더라고. 이제 그러대. 어땠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제 참 뭐 대찬성이고 막 경쟁했지. 그때는 또 모두 비합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저 자익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14연대가 경찰 대신 여수 치안을 담당하면서 지하에 있던 인민위원회도 곧바로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충성을 다짐하고 이승만 정권의 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혁명시책 6개항을 공약으로 내거. 여수는 10월 27일에 가서야 완전 탈환됐다. 그러나 이미 14연대 주력군은 지리산과 벌교 등지로 탈출한 상태였다. 그 저항한 사람들이 14연대 군인이었나요? 아니면 뭐 청년들이었나요? 나 보기는 그 후의 문제인데 14연대 군인의 그 잔류병이 한 1개 중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력은 벌써 순천으로 다 와서 이건 그 지리산으로 갔고. 진압군이 여수 시내에서 생포한 14연대 군인은 불과 10여 명. 미군 보고서대로 시내에 군복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진압군의 공격은 반군이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진압군은 경찰과 우익 인사를 앞세워 반군과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여수 시민들은 전부 좌익 혐의를 받으며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여수 탈환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방임하면 참여련이 좌익 용의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발표를 했다. 그 여파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모든 여수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반군에 가담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죄목으로 닥치는 대로 사살되거나 체포됐다. 장량엽 씨는 진압군이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것이 문제였다. 진압군은 그를 여학생 무장대로 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다. 난데없이 막 총을 들던 소리 막 문 열으라고 한 소리 막 들이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나는 다 살만쯤 살았으니까 니나 살아라고 한 소리 뒤로 얼른 돌아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섰다가는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떠서
요만한 그 문 분집구역을 요나를 보고는 그리 쏴부르거든요. 나는 어디로 맞은지도 몰랐어요. 맞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뻗어져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서 입 남겨주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달라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안 시키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입은 총상으로 장량엽 씨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압군의 총을 맞을 당시 장 씨는 16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던 나이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진압군 점령하에서 여수 씨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서 입 남겨주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달라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안 시키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입은 총상으로 장량엽 씨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압군의 총을 맞을 당시 장 씨는 16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던 나이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진압군 점령하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이 방화는 누구 소행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안통에는 휘발유 드럼이라는 것이 수백 개가 모두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통에 일단 불이 붙으니까 이놈의 것이 그냥 하늘 높이 쏟아요. 쏟아갖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팍 이제 튀어. 그 소리가 아마 천지 산을 무너뜨린 막 그런 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게 어떤 사람들인지 추측해 하는 문서가 최근 발견됐다. 10월 27일자 미 군사고문단 보고서는 진압군의 목적은 여수를 짓밟는 거였다. 여수는 불길에 휩싸였다고 적고 있다. 여수에서 불이 2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일 거예요. 10일에 한 번 나오고 28일에 한 번. 3년대 송석화 소령이 그 3년대가 그 여수 치안을 확보했죠. 그 사람 죽었지 요전에. 송석화 씨가 장난이 죽었어. 부역자 색출하고 그거 하는 거 치안 유지는 그 사람이 해서. 방화하고 그것도 있고. 그거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진압군과 우익경찰은 여수 시민 약 4만 명을 인근 국민학교에 분산 수용한 후에 머리가 짧은 사람, 군용 팬티를 입은 사람, 인민위원회에서 나눠진 고무신을 신은 사람, 그리고 경찰이나 우익인사들이 좌익 용의자라고 지목한 사람을 부역자로 분류해 교사 뒤편에서 즉결 총살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외모나 고발 혹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근거 삼아 처형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던 제5연대 김종원 대위, 지금도 여수 시민들에게 잔인한 학살자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래 있는 자리가 바로 늙은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는 종산초등학교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즉결 참수했다. 총으로 칼빈 총으로 쏴왔다가 사람을 어떨 때는 또 이제 결국 진압군의 공격은 반군이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진압군은 경찰과 우익인사를 앞세워 반군과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여수 시민들은 전부 좌익 혐의를 받으며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여수 탈환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방임하면 자멸이니 좌익 용의자는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발표를 했다. 그 여파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모든 여수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반군에 가담해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죄목으로 닥치는 대로 사살되거나 체포됐다. 장량엽 씨는 진압군이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것이 문제였다. 진압군은 그를 여학생 무장대로 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다.
난데없이 막 총을 들던 소리 막 문 열으라고 한 소리 막 들이대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나는 다 살만쯤 살았으니까 니나 살아라고 한 소리 뒤로 얼른 돌아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섰다가는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떼서 요만한 그 문 분집구역을 요나를 보고는 그리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맞은지도 몰랐어요. 맞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뻗어져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엄마가 와서 입 남겨주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달라고 이제서 그런 일을 말을 안 시키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입은 총상으로 장량엽 씨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진압군의 총을 맞을 당시 장 씨는 16살,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산일을 거들던 나이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진압군 점령하에서 여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이 방화는 누구 소행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안통에는 휘발유 드럼이라는 것이 수백 개가 모두 여기저기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휘발유통에 일단 불이 붙으니까 이놈의 것이 그냥 하늘 높이 쏟아요. 쏟아갖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팍 이제 튀어. 그 소리가 아마 천지 산을 무너뜨린 그런 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게 어떤 사람들인지 추측해 하는 문서가 최근 발견.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주로 이송을 하고 데리고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백인이가 와갖고 그냥 기관차로 난세했던 거예요. 이 양민들이. 우리 아군이 우리 마을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전 그 마을민들을 총 집결시켰죠. 다 같은 내쫓았죠, 이제. 차복에. 젊은 남자만 모인 게 아니라? 아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얽매이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령. 아마 연대장인 같아요. 그 지휘병 가지고 넣어놔오라 해갖고 구례읍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에 서신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그 하천 밑바닥에다가 직결 처분해버렸죠. 그럼 16명이 직결 처분 당한 건데. 그렇죠. 1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민이죠. 우리 순수한 우리 그 마을의 양민입니다. 구리의 주민들은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백인혁 부대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구리의 군민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처형된 양민 수만 188명이다. 그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민간인 지켜주고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을 건드린다는 건 난 철칙적으로 일본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못해.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있냐 하는 거 양도 물어보는 건 맞지만은 깊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대답할 리도 없고. 여수 인근의 섬들도 예외 없이 좌익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검은도를 비롯한 윗단섬에서 당시 벌어진 참극은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의용경찰이라 부르는 우익단체 우범자들이나 완장을 찬 지역경비대에 의해 마구잡이로 자행됐다. 이거 한 3회 거치서 했는데 한 6, 70명이 했을 거예요. 제일 배 뒤에다가 세워놓고 총살을 했는데 뒤로 물을 떨어지면 핵비선이 뺑뺑 돌려서 갔다가 이제 덜 죽은 사람, 안 죽고 퍼떡퍼떡 사람들은 기서 또 배에서 또 대차 총이에요. 14연대 반란과 그리고 진압군의 토벌, 단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10월 19일에서 진압이 완료된 10월 말까지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는 최소 2,600여 명, 죽음이 확실시되는 행방불명자는 4,300여 명.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행렬이 있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숙군 선풍이 불던 48년 11월에서 49년 7월까지 한꺼번에 수십 명씩 재판하고 총살하는 방법으로 숙군이 진행됐다. 여순 사건 후 7개월 동안 처벌된 군인 숫자만 4,700여 명. 그 가운데 무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마산 15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던 최남근 중령. 좌익 혐의로 총살당했지만 그가 과연 골수 좌익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사형 집행할 때 가보니까 그 최남근 중령이 나는 대한민국 만세하고 줄까래. 그러니까 내가 더 가슴 아팠지. 내가 무기징역에 내가 맞았단 말이야. 숙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좌익 혐의 여부보다 군 내부에 뿌리 박힌 남로당 조직 체계였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박정희 소령이다. 여순 진압으로 파견된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박정희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그때 입당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남로당 총책으로 남로당에서 임명을 했지. 박정희는 자기 중씨가 공산당원이었고 희생자이기 때문에 아마 혁명가 가족이라고 해서 안심업을 시켰을라니도 모릅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재판 기록이다. 그가 남로당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의 제목은 반란 기도죄와 군병력 제공죄. 45년에 남로당에 가입해 군분의 비밀 조직을 심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사총책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숙군 중에 살아남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초에는요, 이 남로당의 그 전모를 몰랐어요, 군내 조직을. 근데 그분을 조사함으로써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3 people, one young duck, Exxon Yup, and me. Separately, individually, on our own, went to President Reed and said, no, you cannot execute